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 정작 가장 떨리는 곳은 테헤란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바로 북경입니다. 미국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가르는 순간 이란 정부보다 시진핑의 참모들이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를 통째로 떠받치는 네 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에너지, 지정학, 군사, 화폐, 그 기둥이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개의 기둥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너질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팩트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70만 배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하루 소비량의 10배가 넘는 양이죠. 그런데 그중 13.4%, 하루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가져옵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핵심은 가격에 있거든요. 국제 제재 때문에 이란 원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중국 말고는 아무도 안 사주니까요. 그러니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80씩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일 1,100만 달러 이상을 아끼는 겁니다. 1년이면 최대 조 1,000억 원의 원가 절감이에요. 산동성에 있는 중국의 중소정유사들, 이른바 티팟 정유사들이 이 싸구려 이란 원유를 받아서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중국 전체 제조업의 연료비와 물류비를 낮춰주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왜 이렇게 싼지 궁금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란산 저가 원유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가격 경쟁력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중국 세관 공식 통계를 보면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하루 138만 배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이란을 떠난 유조선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다른 배로 기름을 옮겨 싣고 서류를 새로 씁니다.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산 혹은 인도네시아산으로 바뀌죠. 그렇게 중국 항구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령 유조선이 밤바다를 누비며 원산지를 세탁하는 작전이에요. 수년째 이어진 이 비밀 루트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미 중국 티팟 정유사 3곳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만든 비밀 주유소가 하나씩 폐쇄되고 있는 겁니다. 싸게 기름을 넣던 주유소 문이 닫히면 중국 제조업이 감당해야 할 청구서는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이 10년 넘게 공들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1대1로 21세기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죠. 항구, 철도,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수십 개 나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야망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딱 한 곳이 눈에 걸립니다. 바로 이란이에요. 육상 실크로드가 유럽으로 뻗어나가려면 반드시 이란이라는 허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는 구조예요.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는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들이 바다로 나오는 유일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내륙 국가들이 이 항구를 통해 세계 무역망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만약 이란이 불안정해지거나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쌓아온 수천억 달러짜리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고립됩니다. 연결고리가 끊기는 순간 20년 넘게 다져온 서진 정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2021년 3월 시진핑과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25년짜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었어요. 계약 금액이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3조 원입니다.
이란의 도로, 철도, 항만, 오지 통신망, 에너지 시설에 중국이 통 크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죠. 대신 중국은 향후 25년간 이란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과 기름을 맞바꾸는 세기의 딜이었던 겁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실제 집행 속도는 더디지만 이 협정이 가진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이란에 얼마나 깊숙이 발을 담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 팀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는 이 협정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 계약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란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513조 원짜리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천문학적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어디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쏟아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핵 문제, 중동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집결하고 외교관들이 테헤란 핵 협상에 매달리고 수조 달러의 군사비가 중동 모래사막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 시간 동안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7개나 쌓았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했고 해군력을 3배로 키웠습니다. 미국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조용히 힘을 비축한 거예요. 이란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선을 중동에 붙잡아두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짜로 얻은 전략적 완충지대였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방패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약해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발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돌아옵니다. 어디로냐고요? 남중국해입니다. 방패가 사라진 자리,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온전히 북경을 향해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달러가 왜 세계 최강의 통화인지 아세요? 석유 때문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사우디가 원유 거래를 오직 달러로만 받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왕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딜이었습니다. 이후 중동 산유국들이 줄줄이 동참하면서 달러는 세계 에너지 거래의 유일한 열쇠가 됐죠.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족쇄예요. 아무리 경제가 커져도 달러 결제망에서 잘리는 순간 무역이 마비됩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원유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는 체계, 이른바 페트로 위안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함께 해줄 나라가 필요했어요. 달러 결제망에서 이미 쫓겨난 이란이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달러를 못 쓰니 위안화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2018년 중국은 상하이에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이란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려는 야심찬 실험이었죠. 이란은 중국의 탈달러 전략에서 가장 소중한 실험체였던 겁니다.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했던 지도자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기억하세요? 그는 2000년 원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후세인은 밀어붙였어요. 3년 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후세인은 지하 토굴에서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더 대담했어요. 아프리카 53개국을 묶는 통합통화 금 디나르를 만들어 원유를 달러 없이 거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나토의 공습이 시작됐고 카다피는 도망치다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았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달러 패권의 칼을 겨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그 뒤를 따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고
달러 결제망 밖에서 중국과 손을 잡았던 이란이요. 중국 입장에서 이 역사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페트로 위안의 꿈을 함께 꾸던 동반자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될지 북경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역사는 달러에 도전한 자들에게 언제나 같은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탈달러 꿈은 얼마나 현실에 가까울까요? 숫자를 보면 냉정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입니다. 위안화는요, 고작 3%예요. 60대 3의 싸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커가 고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안화로 자산을 굴리겠다는 건 고속도로 대신 산길을 택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중국 정부가 환율을 직접 관리하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통화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믿고 쓸 리가 없죠. 물론 희망의 불씨도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UAE산 액화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작은 균열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3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긴 레이스에서 이란이라는 핵심 거점을 잃는 건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핵을 막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위안화 전략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려는 계산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는 게 정말 핵 때문일까요? 타임라인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흔들었어요. 중국이 이란 다음으로 싸게 원유를 사오던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제재를 강화해서 그 할인 원유 라인을 먼저 차단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네 기둥, 에너지와 지정학과 군사 방패와 페트로 위안을 동시에 흔드는 정교한 시나리오예요. 중국도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원산지 세탁 루트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전략 비축유도 빠르게 쌓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란산 저가 원유 없이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고용이 흔들리고, 그 파장은 중국 경제 전체로 번집니다. 중동 전쟁의 표면은 핵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중국의 경제적 생존을 겨냥한 거대한 패권 전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친미 노선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경우 중국이 받는 충격은 최악이에요. 저가 원유 공급선이 끊기고 1대1로의 허리가 잘리고 미국 군사력의 시선이 온전히 남중국해로 향하고 위안화 실험의 근거지가 사라집니다. 네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 길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상도 전쟁도 아닌 긴장의 장기화예요. 이 경우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상시화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가 치솟고 중국 제조업은 서서히 고사합니다. 어느 시나리오도 중국에게 좋은 결말이 없어요. 에너지 안보부터 화폐 패권까지 이란 사태는 중국에게 존재를 건 도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운명에 묶여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앞으로 중국이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기둥을 다시 세울지 그 선택이 향후 세계 질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에너지, 지정학, 군사, 화폐라는 네 개의 전략적 기둥이 한 곳에 집약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던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받을 충격,
유가와 물가와 금리의 연쇄 반응까지 팩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